인천에 이어 동탄 신도시와 경기도 구리시 등 수도권 곳곳에서 전세 사기 사건이 잇따랐습니다. 경찰은 조직적 전세 사기에 대해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을 검토하며 강력한 수사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핵심 인물인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의 영장심사가 오늘 열립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대국민 사과와 함께 송영길 전 대표의 즉각적인 귀국을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타이완 문제와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에 대해 중국이 말 참견하지 말라며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중국의 국격을 의심케 하는 심각한 외교적 결례라며 주한 중국 대사를 불러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을 언급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반발하며 한국에 보복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 미국 정부가 한국은 미국의 훌륭한 동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대한 방어 공약을 매우 진지하게 여긴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울산 앞바다에서 러시아 선원 25명이 탄 러시아 국적 어선에서 불이 났습니다. 해경은 선원 21명을 구조했고 나머지 실종 선원 4명에 대한 밤샘 수색 작업에 나섰습니다. 오늘 다시 황사가 유입되면서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고 주말인 내일까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오전까지 서해안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1일 금요일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경찰이 동탄 오피스텔 전세 사기 의혹이 있는 부부와 이들을 도운 중개인 부부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가 속출하자 경찰은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까지 검토하며 강력 수사 의지를 내비쳤지만 막상 사기죄 적용조차도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준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 화성 동탄 신도시 일대에서 전세 사기를 벌였다고 의심받는 박모 씨와 장모 씨 부부 관련 신고는 지금까지 50건 넘게 접수됐습니다. 부부가 보유한 오피스텔은 250채 남짓. 여기 입주한 세입자들은 부부의 사업 실패를 떠안아 최소 수천만 원씩 손해를 볼 위기에 놓였습니다. 우선 경찰은 동탄 오피스텔 소유 부부와 이들 전세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부부를 서둘러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국가수사본부는 전세 사기 사건들이 줄줄이 터지자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심 대상자에 대해서는 과감의 수사에 착수하고 조직적 전세 사기는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극 적용하겠습니다. 그런데 당장 동탄 신도시 박 씨 부부의 경우 사기죄 적용부터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려는 고의가 드러나야 하는데 박 씨 부부가 임대한 집들은 근저당이 따로 잡혀 있지도 않는 등 아직 뚜렷한 정황이 나오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부 하급심 판례에서 무리한 갭 투자를 사기죄로 처벌하기도 해 아예 가능성이 없는 것까지는 아닙니다. 실제로 반환이 어렵겠다라는 점을 인식하거나 미필적으로라도 인식을 했다면 사기죄로 판단이 될 여지도 있죠. 일부 하급심 판례에서는 변제 자력이 없으면서 무리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례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보기도 했기 때문에 아예 전세 사기죄의 성립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범죄단체 조직죄는 적용이 더 쉽지 않습니다.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4년 이상 징역형을 받을 만한 범죄를 위해서 단체를 조직해야 적용할 수 있는 법인데 사기죄는 그보다 형이 가벼워서 애초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심각하거나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해서 범죄단체로 묻는 것들은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 각각의 역할과 기능에 맞춰서 개별적 형벌을 부여하는 것이 법칙과 형법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은 동탄 사건을 일선 경찰서에서 경기 남부청으로 이관해 본격 수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그러나 엄정한 단속 기조와는 달리 법 적용에는 여러 난관이 예상됩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경기 구리시에서도 전세 사기 피해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 구리경찰서는 이른바 무자본 갭 투자 방식으로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일당 20여 명을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1년여 동안 경기 구리시를 비롯한 수도권 일대에서 매매 계약과 전세 계약을 동시에 진행하는 무자본 갭 투자 방식으로 전세 사기를 벌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도권 일대 다세대 주택을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사들인 뒤 100억 원 넘는 전세 보증금을 챙긴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어제 주택 380채를 보유한 임대사업자 최모 씨를 지난 5일 사기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일대 다세대 주택을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사들여 피해자 67명으로부터 140억 원 상당의 임대차 보증금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정부 여당이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임차인에게 경매에 붙여진 주택을 우선 살 수 있는 권리를 주고 또 부족한 돈은 싼 이자로 빌려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 중단을 지시한 데 이어 추가 대책을 내놓은 건데 야당은 이걸로는 부족하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보도에 황윤태 기자입니다. 당정이 내놓은 전세 사기 대책의 핵심은 피해 임차인에게 부여하는 우선 매수권과 저리대출 지원입니다. 경매로 넘어간 주택에서 당장 쫓겨날 위기에 몰린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고육지책입니다. 지난 18일 피해 주택의 경매 중단을 지시한 윤석열 대통령 방침과 보조를 맞춰 세부 방안을 마련한 겁니다. 피해 임차인이 거주주택 낙찰 시 구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저리대출을 충분한 거치 기간을 두어서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조직적 전세 사기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공범의 재산까지 추적해 범죄 수익을 몰수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자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쏟아낸 건데 야당의 해법은 달랐습니다. 특히 피해 임차인에게 문제가 불거진 주택을 구매해 거주하도록 할 게 아니라 전세 보증금을 우선 돌려주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피해 구제를 한 뒤에 건축왕이든 빌라왕이든 이분들의 구상권 청구에서 일부 받아내고 이 주택을 매입하거나 팔면 전세 보증금을 먼저 보상하는 데 들어간 재원은 사기범이나 공공이 매입한 주택을 처분한 돈으로 충당하면 된다는 건데 당정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피해 주택에 이미 선순위 대출이 잔뜩 잡혀 있는 만큼 금융기관 등에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공공매입, 주택에 대한 공공매입은 돈이 피해자에게 가지 않습니다. 제가 의원님,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뭘 매입하라는 겁니까? 채권을 매입하라는 겁니까? 양측의 팽팽한 신경전은 전세 사기 대란의 원인을 둘러싼 공방으로 번졌습니다.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대처했다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잇따른 극단적 선택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란 취지의 야당 비판에 피해 지원 대책에 대한 집중을 했다면 이런 전세 사기 피해 극단적인 선택을 이렇게 했었을까?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이 전세가 폭등과 임대차 시장의 왜곡을 불러왔다고 책임을 돌렸습니다. 엉성한 대처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주장에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원인 제공자가 갑자기 해결사를 자처해서는 받아들이기가 곤란하지 않을까?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여론의 따가운 시선에 부랴부랴 팔을 걷어붙인 정치권이 이번엔 근본적인 전세 사기 방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단체가 정부의 피해 구제 노력이 부족하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구했습니다. 전세 사기 깡통 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는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여주기식 일방적인 대책 발표에 큰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임시 조치에 불과한 경매 일시 중지로 시간을 번 만큼 그 사이에 특별법 제정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단체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윤석열 대통령 면담 요청서를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제출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내구 한국감사협회장이 오늘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강 회장이 구속될 경우 피의자인 현역 의원들 소환 조사는 물론이고 이른바 윗선으로 꼽히는 송영길 전 대표를 향한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돈봉투 의혹에서 핵심 역할을 한 강내구 한국감사협회장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강 회장이 받는 혐의는 두 가지입니다. 우선 재작년 3월부터 5월 사이 민주당 당직자들과 공모해 당대표 선거에서 송영길 후보를 당선시키려고
선거 관계자 등에게 금품 9,400만 원을 뿌린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강 회장은 이 가운데 8천만 원을 끌어오고 윤관석 의원의 지시로 현역 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뿌리는 데에도 깊이 관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재작년 9월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 신분으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뒷돈을 건넨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발전 설비 납품 청탁 명목으로 3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강 회장이 조직적이고 대규모인 금품 선거를 주도한 사실이 이전 부총장 녹음 파일을 비롯한 여러 물증과 인적 증거 등으로 입증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12일 압수수색을 전후로 강 회장을 비롯한 피의자들이 서로 말을 맞추는 등 증거를 없애려는 정황도 포착됐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날 강 회장을 재소환해 조사한 뒤 이례적으로 밤늦게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도 이러한 사정을 고려했기 때문이라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강 회장 영장심사를 앞둔 검찰은 다음 단계 수사 밑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살포된 금품 9,400만 원은 지금까지 확인된 액수일 뿐이라며 추가 수사를 통해 돈 봉투 액수와 압수수색 당시 9명이던 피의자 수가 늘어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실제로 강 회장 등의 자금줄 역할을 한 이른바 스폰서도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 있고 월요일날 오면 밥값이 없다. 현찰로 좀 마련해줘라. 얘기해 놓으십시오. 얼마? 그러면은 1,000만 원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직접 돈 봉투를 뿌린 것으로도 의심되는 송영길 전 대표도 수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누구 얘기를 하길래 그래서 참 열심히 하네요 그랬더니만 영길이 형이 그러더라고. 그래서 안 그래도 내가 조금 저 처리해줬어. 더 열심히 하라고 그래서. 수사가 순차적으로 진행되긴 하겠지만 돈 봉투 수수자들도 물론 수사 대상입니다. 검찰은 조만간 송 전 대표 보좌관 출신 박모 씨와 윤관석 의원 등 다른 공여자들도 불러서 금품 규모와 전달 경위, 또 송 전 대표의 관여 정도를 추궁할 방침입니다. YTN 임송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송영길 전 대표가 즉시 귀국해 분명히 실체를 밝혀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어제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즉각 귀국하는 게 국민과 당에 대한 기본 도리라는 뜻을 송 전 대표가 충분히 고려해 행동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의혹에 대한 당 차원의 진상조사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얘기가 나왔지만 지도부에서는 대상이 된 의원들이 아니라고 하니 어쩌겠느냐며 사실상 어렵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당으로부터 귀국 압박을 받는 송영길 전 대표가 오는 22일 프랑스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귀국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한 민주당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송 전 대표 측 사람에게 물어보니 시점은 언제인지 모르지만 예정된 기자회견 뒤 원래 일정보다 당겨서 귀국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의원은 몇몇 루트로 조기 귀국을 설득한 결과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고 기자회견은 예정대로 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에 이어 중국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 발언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타이완 문제에 말참견을 용납하지 않겠다며 면박을 주듯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힘을 통한 타이완 해협의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 발언에 중국은 말참견 말라는 날선 반응을 내놨습니다. 解决台湾问题是中国人自己的事，不容他人智慧。 이 말참견이란 표현, 지난 2월 박진 외교부 장관을 향해서도 했던 말입니다. 역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는 타이완 관련 원론적 입장 표명에 중국이 발끈한 겁니다. 당시엔 협박으로 들릴 법한 이런 말도 내뱉었습니다. 如果韩方需维护半岛的和平稳定，就需要恪守一个中国原则，审慎处理台湾问题。 올해 집권 3기를 연 시진핑 주석이 역사적 사명으로 제시한 타이완 통일. 그 최대 걸림돌인 미국이 타이완 문제 개입 논리로 꺼내든 용어가 바로 현상 변경입니다. 중국이 신경질적인 반응을 내놓는 배경입니다. We oppose unilateral change in the status quo by either side, and we're committed to maintaining the peace and stability in Taiwan.
박 장관에 이은 윤 대통령의 현상 변경 발언. 이번엔 한술 더 떠서 중국의 속을 긁어놨습니다. 타이완 해협 긴장을 한반도 정세에 빗대 세계적 문제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한 겁니다. 중국은 면박을 주듯 정면 반박했습니다. 朝鲜半岛问题和台湾问题的性质、经纬全然不同，根本不具可比性，这是众所周知的事实。 우리 정부는 중국이 국격을 의심케 하는 심각한 외교적 결례를 저질렀다고 맞받아쳤습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러시아는 물론 중국과 외교 문제로 비화할 조짐마저 나타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 언급에 러시아가 보복을 시사하며 위협한 가운데 미국은 한국이 조약 동맹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이미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인도적 지원에 감사하다며 다음 주 윤 대통령 국빈 방문을 고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백악관 브리핑에서 러시아 대통령실 대변인의 한국에 대한 협박 발언을 어떻게 보는지 질문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백악관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어 약속이 얼마나 진지한지 강조했습니다. I'll let Mr. Peskov speak for himself and speak for Vladimir Putin in the Kremlin here. I would just remind that we have a treaty alliance with South Korea. We take that commitment very, very seriously.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 언급에 대해서는 한국이 이미 우크라이나에 1억 달러 수준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한 데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개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고 러시아를 규탄한 데 대해서도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And of course they've been very vocal in supporting Ukraine and they've been very vocal in speaking out against Russia's aggression. We're grateful for that. They're a terrific ally, terrific friend. 국무부에선 유출된 기밀 문건에 등장한 나라들과 어떤 대화가 오가고 있는지 질문에 정기적으로 다양한 이슈에 대해 동맹 파트너 국가와 협의하고 있지만 공개할 내용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밀 문건으로 인한 한미 간 긴장이 해소됐는지 질문에는 다음 주 국빈 방문을 고대한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윤 대통령 방문 때 기밀 문건과 관련한 이슈가 거론될 것인지 질문엔 추측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They appreciate the steps that the United States is taking and that the cooperation when it comes to these very sensitive and challenging issues continues to be strong and deep. 백악관은 다음 주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기대한다며 한미 정상이 인도 태평양 지역뿐 아니라 유럽과 우크라이나와 관련한 다양한 도전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소비자 물가의 선행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생산자 물가가 석 달 연속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화학 제품과 서비스 가격 등이 오른 영향으로 풀이되는데 가까스로 둔화세에 접어든 소비자 물가에 영향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생산자가 시장에 물건을 공급하는 도매 가격을 뜻하는 생산자 물가지수. 지난해 연말부턴 안정세를 보이나 싶었지만 올해 들어선 상황이 또 달라졌습니다. 지난달 생산자 물가지수는 한 달 전보다 0.1% 상승했습니다. 지난 1월 이후 석 달 연속 오름세를 보인 겁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3.3% 올라 둔화를 이어갔지만 흐름 자체는 여전히 상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항목별로는 농산물과 석유류 가격은 하락했지만 원달러 환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화학제품 물가가 올랐습니다. 여기에 더해 음식점과 숙박 등 서비스 물가도 대폭 상승했습니다. 서비스 물가들은 기본 상승폭이 굉장히 큽니다. 가격이 10,000원대라 그러면 이제 1,000원, 2,000원씩 오르면서 실질 인상폭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고요. 이에 따라서 다양한 서비스 가격들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올랐고 생산자 물가지수는 약간의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직접 반영됩니다. 한국은행은 생산자 물가 전망과 관련해 국제 유가와 원달러 환율의 변화, 공공요금 조정 등 다양한 변수가 있어 불확실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어패류를 싣고 러시아로 향하던 외국 어선에서 불이 나 21명이 구조되고 4명이 실종됐습니다. 해경은 조명탄과 헬기까지 동원해 밤새 실종자 수색 작업을 벌였습니다. 각종 사건 사고 소식 김철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시뻘건 불길이 일렁이는 선박 위로 경비함정이 연신 물줄기를 쏘아댑니다. 오늘 새벽 0시 40분쯤 울산시 울주군 고리 남동방 52km 해상에서 러시아 국적 어선에 불이 났다는 위성 조난 신호가 해경에 접수됐습니다. 사고 선박은 어제 오후 부산항을 출발해 어패류 100톤을 싣고 러시아로 이동하던 중이었습니다. 바로 출동한 해경이 선원 21명을 구조했지만 해군 세종대왕함에 공군 항공기까지 함께한 밤샘 수색 작업에도 불구하고 아직 4명은 실종 상태입니다. 공군 중경탄 지원 항공기 1기, 그리고 해군 2척, 그리고 민간 세력 2척입니다. 사고 선박에 탑승한 25명은 모두 러시아 국적으로 구조된 선원 21명 가운데 2명은 가벼운 화상을 입어 치료 중입니다. 어제 오후 6시쯤에는 전남 진도군 가사도 북동쪽 해상에서 여객선이 기관 고장을 일으켰습니다. 사고를 접수한 해양경찰이 27분 만에 사고 해역에 도착해 여객선에 타고 있던 15명을 경비함정으로 옮겨 태워 구조했습니다. 몇 시간 뒤 서울 서부 간선도로 지하도로 입구 앞에서는 차량 3대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가장 앞에서 달리던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는 각각 경상과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가장 뒤에서 달리던 차량의 50대 남성 운전자도 가벼운 통증을 느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맨 뒤차 운전자가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네, 내일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제는 전방 신호가 빨간불일 땐 오른쪽으로 핸들을 꺾기 전에 잠시 멈춰서야 하는데요. 달라진 규칙을 송재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차도 사람도 많은 서울 홍대 앞의 교차로. 전방에서 빨간 신호를 받은 차들이 주저없이 건널목을 지나 오른쪽으로 방향을 꺾습니다. 뒤따르는 차들도 줄줄이 막힘없이 우회전합니다. 그러나 엄연히 위법으로 분류된 운전 방식입니다. 지난 1월 새로 시행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전방 주행 신호가 빨간불일 땐 우회전하기 전 우선 정지선에 멈추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널목에 보행자가 있건 없건 상관없습니다. 주행 신호가 녹색불일 때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사람이 있다면 건널목 앞에서 멈추거나 서행하도록 지난해 규정을 한 차례 바꾼 데 이어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했습니다. 석 달의 계도 기간을 거쳐 내일부터는 우회전 일시정지 시행규칙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됩니다. 위반 운전자는 벌점 부과는 물론 범칙금도 물게 됩니다. 문제는 규칙을 헷갈려하는 시민이 여전히 적지 않다는 겁니다. 주위 얘기 들어보면 간다는 의견도 많이 있고 멈춘다는 의견도 있고 멈춰야 된다는 정도는 인지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빵빵대면 이제 결국 가야 되는 상황이니 시행규칙을 시행하면서 더 직관적으로 따를 수 있는 우회전 신호등도 전국 15곳에 도입했는데 아직 설치되지 않은 주요 도로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 만큼 경찰도 처벌보다는 인식 개선에 초점을 두고 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하되 운전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보행자에게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키는 유형부터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경찰은 또 전국 지자체와 함께 우회전 신호등 설치도 늘려가기로 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지옥철로 불리는 김포 골드라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가 수상버스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접근성이 떨어지고 배차 간격이 일정하지 않아 대체 교통수단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김다연 기자입니다. 극심한 혼잡을 빚어 이른바 지옥철이라는 오명을 쓴 김포 골드라인. 출근 시간대 한 칸에 300명 이상 타면서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수요 예측 실패로 인해 플랫폼 자체를 협소하게 만들어 당장 뾰족한 해결 방안이 보이지 않습니다. 서울시가 혼잡도를 낮추기 위해 내놓은 대안은 수상버스인 리버버스입니다. 리버버스는 한 번에 200명 정도가 탈 수 있고 최대 속력은 시속 50km 정도입니다. 도입 비용은 한 대당 20억 원 정도인데 요금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대안교통수단으로 가능할까? 한강의 지형적 특성상 선착장까지 가려면 다른 버스를 또 타거나 오랜 시간 걸어야 합니다.
접근성이 떨어져 바쁜 직장인들은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상버스를 타기 위해서 관련된 버스를 타고 이런 교통수단을 갈아타기 위해서 들어가는 시간이나 기다리는 시간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용자에겐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용을 하죠. 수상교통이다 보니 날씨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날이 추워 한강이 얼거나 태풍이 오는 날에는 운행 자체가 어렵습니다. 날씨 영향으로 인해 배차 간격이 일정하지 않을 우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셔틀버스나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등을 통해서 목적지까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날씨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에 대해선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사전 운행 공지를 철저히 해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하반기 도입 타당성 검토를 거쳐 1년 안에 리버버스를 띄운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수단 분쟁이 악화일로를 거듭하며 사망자가 300명을 넘고 부상자도 3천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휴전을 촉구하고 있지만 군벌 지도자들은 대화 불가 입장을 밝히며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시 곳곳에 총성과 포격이 끊이지 않고 공항 인근 건물에는 검은 연기가 솟아오릅니다. 수돗물과 전기가 끊기고 비축 식량도 떨어지며 수도 하루틈을 떠나는 사람들도 크게 늘었습니다. 유엔은 지금까지 10,000에서 2만 명가량이 국경을 넘은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수단 정부군과 신속지원군은 3번째 휴전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지만 싸움은 계속됐습니다. 지금까지 누적 사망자가 300명을 훌쩍 넘었고 부상자도 수천 명에 달했습니다. 거리에는 시신이 쌓이고 시민들의 2차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보건기구 WHO는 즉각적인 휴전과 인도주의 통로 개설을 촉구했습니다.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도 이번 주말 라마단 끝에 찾아오는 축제 기간에 최소 사흘간의 휴전을 촉구했습니다. We are living a very important moment in the Muslim calendar. I think this is the right moment for a ceasefire to hold. And this ceasefire is absolutely crucial at the present moment. 그러나 군벌 양측은 알자지라와의 인터뷰에서 협상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압력 속에 휴전을 거듭하고 있지만 유혈 사태가 계속되며 수단 분쟁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계절의 시계가 제자리를 되찾겠습니다. 어제 비교적 선선했던 서울은 오늘 낮 기온이 22도까지 오르면서 다시 따뜻한 봄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하지만 어제 때이른 더위가 기승을 부렸던 남부지방은 대구의 기온이 20도까지 오른 데 그치면서 어제보다 무려 10도나 뚝 떨어지겠습니다. 기온 변화가 널뛰기를 하면서 면역력이 약해지기 쉽습니다. 여기에 오늘은 또다시 황사가 유입되면서 호흡기 질환이 비상인데요. 지금은 전국적으로 대기질이 대체로 양호하지만 점차 북동풍을 타고 황사 먼지가 유입되겠고요. 오늘 동쪽 지방의 미세먼지 농도는 매우 나쁨 수준까지 지속했고 그 밖의 지역의 대기질도 탁해지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도 계속해서 황사 영향을 받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미세먼지 타당용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도 남부 곳곳에 짙은 안개가 끼며 시야가 답답한 곳이 많습니다. 낮 동안 대체로 맑은 하늘 드러나겠지만 오후부터 밤까지 전남 지역에는 5mm 미만의 비가 살짝 내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1.7도, 대전은 14.1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서울 22도, 광주 25도 등 서쪽 지방은 따뜻하겠고 동풍이 불어드는 동쪽 지역은 강릉과 울산 17도로 선선하겠습니다. 주말과 휴일 하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황사로 공기가 계속 답답하겠고요. 일교차가 무척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건강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순간 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되는 만큼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홍나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강내구 한국감사협회장이 오늘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당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오늘 오전 11시에 진행합니다. 강 회장은 재작년 3월부터 5월까지 민주당 당직자들과 공모해 당대표 선거에서 송영길 후보를 당선시키려고 선거 관계자 등에게 금품 9,400만 원을 뿌린 혐의를 받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대해 국민과 당원에 큰 실망을 안겨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송영길 전 대표를 향해 즉각 귀국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송영길 전 당대표가 즉각 귀국해서 의혹을 낱낱이 분명히 실체를 밝혀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것이 당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국민과 당에 대한 기본적인 도리일 것이라는 데 뜻을 모은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에서 이른바 양특검 처리가 늦어질 경우 다음 주 본회의에서 정의당과 함께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하겠다며 여당을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협조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른바 양특검법과 관련해 야권의 공조가 급물살을 탔습니다. 법사위에서 양특검 처리가 되지 않으면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신속 처리한 건 패스트트랙에 태우기란 겁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기만적이고 정략적인 법사위원회 운영을 더는 자시하지 않겠습니다. 본회의에서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하려면 제적의원의 5분의 3, 180명 찬성이 필요해 민주당뿐 아니라 정의당 등 야권이 한데 뜻을 모아야 가능합니다. 국민의힘은 선거제가 한창 논의 중인데 검은 거래를 하는 거냐면서 정의당이 이재명 방탄에 동참했다는 오명을 쓰게 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오는 27일 본회의는 오로지 민생 법안에만 집중할 거라며 정쟁을 유발하는 법안은 뒤로 미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민생 법안 처리에는 관심도 없고 정치적 유불리만 따지며 정쟁에 몰두하는 지금의 모습이 과연 공당의 자세인지. 미국의 도청 의혹 규명을 위해 야당이 요구해 열린 상임위 회의에서도 여야의 실랑이는 이어졌습니다. 혼란과 억측만을 유발할 뿐입니다. 정확하지 않은 정보 보고를 강요하는 무책임한 처사나 다름이 없습니다. 저희는 하루라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실이 도청의 위험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라는 차원에서. 여기다 윤 대통령의 외교 발언 논란에 대한 여진이 이어지는 등 다음 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더욱 가열되고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수도권 일대 다세대 주택을 무자본 갭 투자 방식으로 사들인 뒤 100억 원이 넘는 전세 보증금을 챙긴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어제 주택 380채를 보유한 임대사업자 최모 씨를 지난 5일 사기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일대 다세대 주택을 무자본 갭 투자 방식으로 사들여 피해자 67명으로부터 140억 원 상당의 임대차 보증금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경기 구리시에서도 전세 사기 피해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 구리경찰서는 이른바 무자본 갭 투자 방식으로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일당 20여 명을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1년여 동안 경기 구리시를 비롯한 수도권 일대에서 매매 계약과 전세 계약을 동시에 진행하는 무자본 갭 투자 방식으로 전세 사기를 벌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이 경기 화성 동탄 신도시 일대에서 전세 사기를 벌인 것으로 의심되는 부부 2쌍을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경기 화성 동탄경찰서는 어제 오전 화성시를 중심으로 오피스텔 250여 채를 보유한 A씨 부부와 이들 전세 계약을 진행한 공인중개사 B씨 부부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경찰은 아직 피의자를 정식으로 입건한 상태는 아니지만 도주할 수 있다고 판단해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전세 사기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단속을 강화하라는 특별 지시를 내렸습니다.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어제 전국 수사지휘부 회의를 주재하고 전세 사기 단속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아울러 조직적 전세 사기는 형량이 가중되는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시도경찰청 차원에서 직접 수사를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힘에 의한 타이완 해협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중국이 말참견 말라며 발끈했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타이완 문제는 순전히 중국 내정이자 핵심 이익 중 핵심이라며 타인의 말참견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어 한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엄수하고 타이완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외교부가 어제 저녁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를 초치해 윤석열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 관련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발언에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은 싱 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윤 대통령이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국제사회의 보편적 원칙을 언급한 데 대해 왕원빈 대변인이 타이완 문제 관련 말참견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무례한 발언을 한 것은 심각한 외교적 결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번 사안이 양국 관계 발전에 불필요한 지장을 주지 않도록 중국 측이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을 언급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보복을 시사하며 위협한 것과 관련해 한국은 미국이 방어를 약속한 동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존 커비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현지 시각 20일 백악관 브리핑에서 한국에 대한 러시아의 협박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미국은 한국과 조약 동맹이며 그 약속을 매우 진지하게 여긴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또 한국이 이미 우크라이나에 1억 달러 상당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공개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고 러시아를 규탄해온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한국은 훌륭한 동맹이자 친구라고 말했습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 전해드립니다. 현재 화재 소식이 하나 들어와 있는데요. 경남 밀양의 한국카본 2공장에서 현재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방금 들어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소방대응 2단계가 발령된 상태고요. 아직 피해 여부는 취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취재가 이루어지는 대로 계속해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경남 밀양에 있는 한국카본 2공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방대응 2단계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매 물가를 뜻하는 생산자 물가가 석 달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지난달 생산자 물가지수는 지난 2월보다 0.1% 올랐습니다. 전달과 비교한 생산자 물가가 오른 건 지난 1월 이후 석 달 연속입니다. 항목별로는 농산물과 석탄, 석유 제품 가격 등은 하락했지만 화학 제품과 음식점, 숙박 물가가 각각 0.7%씩 오르면서 전체 물가 오름세를 이끌었습니다. 한국은행은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 변동, 공공요금 인상 등의 변수가 많아 앞으로 생산자 물가에는 불확실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전기 가스 요금과 관련해 민당정 간담회를 열어 경제 산업계 의견을 들었습니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공감대를 이뤘는데 한전을 향해서는 도덕적 해이에 빠진 채 요금을 안 올리면 죽는다고 국민을 겁박하는 여론몰이만 한다는 비판도 여당에서 나왔습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한전만 해도 직원들이 가족 명의로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고 한전공대 수천억을 투입하고 내부 비리 적발 자체의 감사 결과를 은폐하고
온갖 방만경영과 부패로 적자만 키워놨고 어떠한 반성도 보이지 않습니다. 도덕적 해이의 늪에 빠진 채 요금 안 올려주면 다 같이 죽는다는 식으로 국민 겁박하는 여론몰이만 하고 있을 때입니까? 국민들에게 요금 올려달라 하기 전에 한전가스공사도 뼈를 깎는 구조조정 노력을 더해달라고 수차례 촉구했지만 아직까지 응답이 없어서 개탄스럽습니다. 서울시는 김포 골드라인 혼잡도 완화 대책으로 내놓은 리버버스 도입에 앞서 한강 선착장 접근성과 환승 편의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리버버스 도입 계획이 발표된 뒤 정시성과 접근성 문제로 실효성이 낮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를 해소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놓은 것입니다. 시는 필요하면 시내버스, 마을버스 노선 조정까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출퇴근 혼잡도가 극심해 이른바 지옥철로 불리는 김포 골드라인을 직접 타며 버스 투입 약속을 재확인했습니다. 원 장관은 어제 저녁 6시 50분쯤 김포공항역에서 김포 골드라인 열차를 타고 시민들과 만나 퇴근길 또한 고통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버스 전용 차로 설치와 출근 시간대 전세버스 긴급 투입 약속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금리 인상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면서 급매물 소진과 함께 서울 송파구와 서초구 등 일부 지역에서 집값이 반등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공장이 들어설 용인시 처인구는 4주째 상승세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고금리가 이어지는 데다 경기 침체 우려로 반등세가 계속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동우 기자입니다. 5,600여 가구에 이르는 송파구 잠실 대단지 아파트.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최근 21억 8,500만 원에 팔렸습니다. 지난 1월 18억 7천만 원까지 내렸던 것에 비하면 3억 원 넘게 반등한 것입니다. 급매물이 대부분 팔리면서 호가는 23억 원까지도 올랐지만 여전히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에 줄다리기가 이어지면서 거래는 뜸한 편입니다. 올랐다기보다는 이제 아시듯이 호가가 오른 거죠. 거래가 많지는 않으니까 22억, 23억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2억에서 3억, 4억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근처 대단지인 리센츠 전용 84제곱미터도 지난달 22억 원에 팔려 올해 2월 18억 2천만 원에 비해 4억 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처럼 낙폭이 컸던 송파구와 동작구는 급매물 소진과 함께 2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고 서초구와 강동구 역시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삼성 반도체 공장이 들어설 예정인 용인시 처인구는 4주째 상승 바람을 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반짝 반등이 유지되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고금리와 경기 침체 우려, 투자 심리 악화 등으로 이런 반등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는 것은 객관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특히 추세적 상승이나 V자형 반등을 기대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입지와 발전 가능성에 따른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전망합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이 시각 세계는입니다. 달과 화성 탐사를 위해 개발 중인 우주선 스타쉽의 첫 시험 비행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역사상 가장 강력한 로켓 추진체가 이륙 후 4분 만에 폭발했는데요. 다음 비행은 몇 달 뒤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초대형 우주선 스타쉽이 거대한 불기둥을 내뿜으며 이륙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개발한 것입니다. 계획대로라면 이륙 후 3분, 2단 발사체의 하부인 슈퍼 헤비 로켓이 분리되고 스타쉽이 궤도 비행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32km 상공까지 도달한 스타쉽은 빙글빙글 돌다가 폭발했습니다. 발사 4분 만입니다. 스페이스X 중계팀은 로켓을 가동하는 33개 랩터 엔진 중 3개가 꺼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시험 비행에 우주 비행사와 화물은 없었습니다.
머스크는 시험 비행 실패 후 트위터에 시험 비행 발사를 축하하며 몇 달 뒤 있을 다음 테스트를 위해 많이 배웠다고 썼습니다. 적어도 몇 달이 지나야 다음 시험 비행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스타쉽은 달과 화성에 사람을 보낸다는 목표로 개발한 우주선으로 길이 90m, 직경 9m로 우주선 내부에 150톤까지 화물을 실을 수 있습니다. 이를 싣고 발사된 1단 로켓 슈퍼헤비는 길이만 69m로 역사상 가장 강력한 로켓으로 평가됩니다. 스타쉽과 슈퍼헤비가 제대로 분리됐다면 스타쉽은 90분간 지구 궤도를 비행한 뒤 하와이 인근 태평양에 떨어지고 먼저 분리된 슈퍼헤비 로켓은 멕시코만에서 회수될 예정이었습니다. 스타쉽은 반세기 만에 인류를 달에 보내는 나사의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3단계의 달 착륙선으로 이용될 계획이어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수단 정보군과 준 군사조직 신속지원군이 엿새째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망자 수가 300명을 넘어섰다고 AFP-통신 등 외신이 현지 시각 20일 보도했는데요. 세계보건기구 WHO는 지난 15일 분쟁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누적 사망자 수가 330명에 달했고 부상자는 3,200명에 이른다고 집계했습니다. 수돗물과 전기가 끊기고 비축했던 식량이 바닥을 드러내면서 피란길에 오르는 사람들도 크게 늘었는데요. 유엔은 지금까지 10,000에서 2만 명가량이 국경을 넘은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독일 자동차 업체 폭스바겐의 전기차가 미국 업체가 아닌 자동차 회사의 전기차 가운데 처음으로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가 규정한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현지 시각 20일 미 재무부에 따르면 폭스바겐이 미국 테네시주 공장에서 생산하는 전기차 ID4가 IRA의 배터리 광물 요건을 모두 충족해 $7,500의 보조금 지급 대상에 추가됐다고 전해졌습니다. 이란 해군이 걸프 해역 페르시아만의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군 잠수함이 이란 영해를 침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샤흐람 이란이 이란 해군 사령관은 현지 시각 20일 국영방송을 통해 미군 잠수함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것을 탐지했으며 이란 영해를 침범해 경고방송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사령관은 첨단 장비를 갖춘 이란 해군의 파테흐급 잠수함이 미군 잠수함에 근접해 대치했다고 전했습니다. 나치군에 저항한 유대인들의 무장투쟁 바르샤바 개토 봉기 80주년을 맞아 독일 대통령이 끝없는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죄했습니다.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은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 개토 봉기 80주년 기념식에서 독일 국가 원수로는 처음으로 연설했습니다. 이번 연설에서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독일이 행한 범죄의 용서를 구한다며 끔찍한 범죄에 대해 깊은 부끄러움을 느낀다며 밝혔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폭발물을 던진 혐의로 붙잡힌 피의자 기무라 유지가 국선 변호인이 서민된 뒤에도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와카야마현 경찰이 기무라가 변호사 선임 이후에도 잡담조차 응하지 않아 범행 동기 등과 관련된 진술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는이었습니다. 건설사의 원래비 명목으로 수억 원을 갈취한 민주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기사 등 33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하도급 건설사의 원래비를 갈취한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산하 타워크레인 노조 간부 56살 A씨 등 3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9월부터 2년 동안 공사 현장 7곳에서 원래비 10억 7천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습니다. 어제 오후 4시쯤 울산 방어동에 있는 굿당에서 불이 나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굿당에 있던 30대 여성이 연기를 마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에서 다시 이맘때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하지만 기온 변화가 무척 커서 체온 조절 잘 해주셔야겠는데요. 오늘 서울 낮 기온은 22도로 다시 따뜻해지겠지만 대구의 기온은 20도까지 오른 데 그치면서 어제보다 무려 10도나 낮아지겠습니다.
여기에 황사까지 더해져 호흡기 질환이 비상입니다. 지금 내륙의 대기질은 양호하지만 백령도에는 황사가 관측되기 시작됐고요. 점차 북풍을 타고 황사 먼지가 유입되며 오늘 동쪽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의 대기질도 탁해지겠고요. 주말까지 계속 황사 영향을 받겠습니다. 호흡기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낀 곳이 있고요. 충청과 호남에는 이슬비가 살짝 내리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는 대체로 맑겠지만 전남 지역에는 오후부터 5mm 미만의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또한 오늘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바람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은 11.7도, 대전은 14.1도 등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2도, 광주는 25도 등 서쪽 지방은 따뜻하겠고요. 동쪽 지방은 강릉과 울산은 17도로 선선하겠습니다. 주말과 휴일 날은 대체로 맑겠지만 황사로 공기가 계속 답답하겠습니다. 또한 일교차도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6시 5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